들어갈게요. 괜찮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를 갈라놨었는데 이렇게 얼굴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한동안 많이 못 봤죠. 거의 한 6, 7개월 됐나요? 못 본 지가. 그런데 이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되도록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최대한 이번 강의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객관식 문제 강의죠. 문제 강의인데 문제 강의에 대한 좀 OT를 좀 간단하게 하고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꽤 몇 번 하신 분도 있지만 하여튼 시험은 공부는 합격할 때까지 합격하는 것이 최종 목표고 얼마만큼 하면 되느냐 합격하는 겁니다. 알겠죠? 100번 하더라도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할 건데요. 한번 볼 겁니다. 상법 강의 전체 일정 중에서 항상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에 기본 강의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이 앞섰지만 지금쯤에 또 이제 지친 분도 계시고 또 몇 년 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쯤 되면 자신감이 막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고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제 고민할 시기죠. 처음 하신 분들은 지금쯤 오면 지쳐 있을 거예요. 지치고 내가 나의 존재를 좀 의심하죠. 도대체 내가 능력이 있는 건가 없는가.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자, 기본 강의고요. 기본 강의, 집중 강의. 우리 집중 강의는 했죠. 여러분 집중 강의 좀 들었으면 기본 강의 듣고 집중 강의 정리하셨으면 이번 객관식 강의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풀이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이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설 강의가 여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이 한 번 형식적으로 봤을 때 2번은 봤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복습까지 합치면은 예복습 합친다면 사실 6회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죠. 민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민법이나 다른 과목 치기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강조 드렸던 것은 아무리 치인다 하더라도 그 과목 있죠. 그 과목은 처음부터 끝을 한번 봐야 돼요. 제목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을 한번 봐야만이 그 다음 단계 왔을 때 회독수가 좀 잡힐 수 있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뭐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더 많이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 해설 강의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정리 강의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할 건지 한번 보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시고 혹시라도 다음에 하실 때 이 강의를 잘 따라오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빨리 조기에 끝낼 수 있죠. 뭐 기본 강의는 우리 뭐 했듯이 기본 제도 해설 이론 조문 판례를 좀 유기적으로 해서 검토해 봤고요. 집중 강의 때는 출제 가능 제도 등 압축 정리했는데 요약집 조문 판례를 집으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요 집중 강의가 핵심이라고 봐요. 기본 강의를 적정히 이해한 다음에 집중 강의 이 내용만 잘 이해된다면 상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사실 여기서 그대로 다 나올 겁니다. 사실 다 나올 거고 매년 그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 좀 벗어나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여기에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문제 해설 강의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고 만약에 내가 몰랐다면 그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공부를 덜 한 거죠.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연습을 통한 실전 연습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나 이번에 좀 시험을 제대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 나 처음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아닙니다. 처음 하더라도 어때요? 완전 실전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실력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예상문제로 한번 해설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상법 연습을 할 거고요.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잘 짚어드릴 거고요. 자료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최종 정리는 이겁니다. 출제 가능 지문을 좀 확인할 거고, 워낙 짧은 그 시간을 주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정리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제가 최신 3년간 판례 OX 지문 정리해놨는데, 올해는 좀 바꿨습니다. 3년간은 좀 의미가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 짚었던 부분이니까 2020년, 그 다음에 올해 3월까지 항상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법무사는 이 판사님도 이제 출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판례는 놓치면 안 돼요. 그에 나왔던 판례는 똑같은 이론이라도 약간 한 줄이라도 거기 이론에 덧붙여서 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종 정리 강의는 한번 한 서너 시간 할 건데 꼭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제대로만 만약에 상법만 했다면 여러분 사실 여기 오면 날아다닐 겁니다. 근데 다른 과목 때문에 못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상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상법 입장에서 말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날아다녀야 된다. 근데 아직 못 날아다니는 것은 다른 과목 때문에 그렇다. 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해설 강의 목표는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실전 연습을 통해서 합격의 필수 과정이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냥 OX 지문을 보는 거하고요, 5개 지문을 놓고 내가 한번 살펴보는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문 판례 지문, 그리고 제 교재는 조문 판례 지문 요약 강독이라고 해서 그 앞쪽에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된 부분. 그 부분이 합격하신 그 학생들이 저한테 그게 자기는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막판에 공부가 좀 돼 있던 분들 있죠. 강의를 안 듣고 마지막에 와서 요 조문 판례 지문 요약 강독만 보고 갔는데 거의 뭐 27개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공부 좀 하신 분이죠. 하신 분인데 시간을 그렇게 절약을 하셨는데 여기 조문 판례 지문 강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조문이라든지 판례를 전부 다 이렇게 읽기 쉽게 서술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한번 여러분이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 정도 최종 확인 학습용으로 사용하시고 암기 여부를 최종 확인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가지고. 그리고 예상 문제 해설 있죠. 여기 있는 내용에 거의 다시 한번 지문 나오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별도로 새로운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예상 문제 해설을 문제 형태로 제가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도 파악하고 느낌이 어떤지,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이 5개 지문을 내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5개 지문을 확 봤을 때 어떻게 내가 풀어낼 것인가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출제 가능한 지문의 확인 학습, 포인트를 최종 정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학습을 원하는 사람은 집중 강의, 초보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시간이 있다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강의 교재 또 수강 요령은 제 책이죠. 상법 연습, 조문 판례, 상법 강의로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보조 자료가 좀 중요할 겁니다. 이번에 수업 중 제공할 건데요. 제공할 겁니다. 이제 2개가 더 올라올 겁니다. 더 올라올 건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상법 연습 교재 수정 및 보충 자료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앞쪽에 정오표는 이미 옛날에 나갔던 부분인데 다시 넣었고요. 보충 자료라 그래갖고 새로운 문제도 들어간 것도 있고 그 지문 속에서 좀 판례를 보완해서 이렇게 수정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반드시 옆에 놓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전제하에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 왜 없지?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보면서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는 20년, 21년 객관식 문제 OX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찾아놨거든요. 20년, 21년 판례 중에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상법 관련되는 거 나올 만한 거 샅샅이 뒤져놨기 때문에 그 진도 나가는 부분만큼 할 때마다 객관식 문제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나옵니다. 알겠죠?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을 막판 정리용으로도 한번 풀어드릴 건데 자료는 지금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X 지문으로 드릴까 하다가 아예 문제화 시켜서 드릴 테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암기용 핵심 정리
내용이라 그래서 제가 PPT 했던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오래 한 것도 자료로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도 그 내용을 문제집에 좀 같이 넣으면서 제가 PPT 필경 요 있죠. 요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제공할 테니까 혹시라도 활용하면 좋은데 저는 그래요. 이런 자료를 그때도 제가 그분한테 메일 드렸는데 자꾸 제가 이런 자료를 주게 되면 저도 시험을 공부를 해보니까 자료를 좀 좋긴 좋아요. 근데 사용을 못해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때문에. 좋긴 좋아. 그냥 이만큼 싸고 가는 거죠. 저도 사법시험 할 때 보면요, 뭐 어떤 그 강사님들 쫓아다니면 막탕 정리 그러면서 뭐 곧 거기서 다 출제될 것처럼 해서 막 줘요. 그럼 이 강사님 거 저 강사님 갖고 모아놓으면 이만큼이야. 근데 시험 끝나고 나면 하나도 안 봤어요. 좋긴 좋은데. 그래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주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분에게 주는 건 상관없어요. 하는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요거를 또 활용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내용이 그대로 제가 집중 강의 때 했던 내용 거의 그대로 다시 드린 거기 때문에 확인용으로 좀 해보시고 짧게 그걸 한번 정리하고 싶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죠? 활용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는데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요거 드린다는 거, 요 자료가 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수강 필기할 필요 없고요. 틀린 지문, 애매한 내용만 빨리 체킹합니다. 체킹하시고 그걸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번에 객관식 문제 할 때는 전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문이 다. 그 다음에 복습,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 해도 되죠. 예. 워낙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보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높아시면서 말씀드려봤고요. 문제집은 요걸로 한다는 거 아실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 정리 특징이라고 했죠. 앞쪽에 조문 이론 요약 판례어로 구분해가 정리했다 그랬죠. 상법 조문을 요거 좀 알아야 돼. 책을 아는 게 중요해요. 책에 그걸 왜 앞에 요약 정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조문 이론 요약과 판례 있죠. 이 부분을 빠짐없이 줄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쉽게 해놨습니다. 조문도 거의 나올 만한 거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읽으면서 이해가 된다면 거의 합격합니다. 상법 때문에 틀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한번 활용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상법 이론 부분은 필요한 간략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다 됐고요.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해서 효율성을 제고했다. 됐죠? 수험생의 최종 정리용으로 필요 충분하고 최선의 자료고 만약에 요약 정리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특징은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출 문제하고요. 판례하고만 봤습니다. 딴 거 안 봤습니다. 기출 문제와 판례와 나올 만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문이요. 거기서 이번에도 나온 거 보니까 아시는 분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제 책도 거기 출제하는 데 다 들어가 있대요.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대요. 다. 출제하시는 분 다 봐요.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 교수님 그 책이 너무 잘 돼 있던데요? 그런 거야.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대로 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딜 찾냐면 거기 지문에 있는 거 말고 있죠. 밑에 제가 해설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문 밑에 보셔야 돼요. 지문에 나왔던 거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설하면서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갖고 냈더라고요. 보니까 지문을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변형을 막 하고 한대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정리됐다는 칭찬을 거시기한테 들었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책들이 다 들어있대요. 상법 책들이 다 들어있는데 자기네들도 미리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강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거기서 살짝 응용하고 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금방 며칠 만에 만들 수 있어요. 보고 하는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럼 정리 잘 돼 있으면 그대로 좀 내줘라. 또 그렇게는 또 자존심 상해서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다른 부분을 찾고 한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좀 잘 보십시오. 거기서 응용해서 낸다고 합니다. 말 바꾸고 한다니까. 수험에 필요한 지문은 사실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넘치는 거는요, 여러분 틀려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책 한 권 아니면 조문 판례집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되고요. 거기서 모르는 게 있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자꾸 말하면 자랑치는 것 같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최신 판례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 누가 이제 질문하는데, 모의고사를 계속 많이 풀어보면 안 됩니까? 한편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풀어오는 연습용으로 의미가 있는데 시간 낭비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봤던 문제, 아는 문제를 자꾸 그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서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 싸움에 지면 끝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죠. 이렇게 막 모아놓고 다 풀어본다. 엄청난 시간 낭비예요. 그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서도 안 보고 그것만 하겠다 하는데 안 돼요. 안 되고 저는 제 책을 워낙 믿기 때문에 지문은 제 책 하나로 끝내면 돼요. 중복되지 않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제 책을 반복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별도 기출문제 풀이는 불필요합니다. 중복학습이고 시간 낭비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걸 민법이나 다른 거 하셔야죠. 상법은 딱 27개 알겠죠? 27개 몇 개 딱 하고 그 다음에 3개 버리고 그죠? 그러려면 제 거 보면은 27권 확실히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두꺼운 책을 지향이 아니고 지양합니다. 알겠죠? 지양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 제 의도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T는 딴 게 아니라 저의 의도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간단히 보겠습니다. 상법 연수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수험에 꼭 필요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거나 혹시 이해되지 않는 지문은 반드시 기본서나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제 책에서 만약 이해 안 된다면 제 책에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지침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오답 지문은 출제해야 된다는 가정에 반드시 체크해서 반복 학습해야 된다. 틀린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 연습 활용 팁인데 이거는 그 책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OT는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자, 보조교재도 이미 본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강의책 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했더니 책 자랑하느냐 그러는데 책 자랑합니다. 책 자랑하려고 한 겁니다.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계획표 있죠. 상총해서 12회 강의인데요. 최대한 한번 이번에는 그동안에 제가 좀 많이 좀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보강을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목표를 맞춰드리겠습니다. 보강은 하면은 여러분 지금 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진도를 빨리 좀 나가서 이렇게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행이 그래서 한 3, 4회 마무리 짓고요. 회사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험법, 해상법, 어음수표 이렇게 사실 시간이 많이 짧아요. 짧지만 다 이렇게 다뤄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최대한 한번 시간을 맞춰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강의 시간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요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있고 하니까 넘어갑니다. 경향 분석 이런 것도 기본서 강의할 때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대책도 이미 다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다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OT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험 대책 이거 하나만 마무리하죠. 보면서 법무사 상법 시험에 최적화된 기본서, 조문 기출, 지문만 숙지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 연습은 이건 사실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이거는 내가
아는 게 뭔지 틀린 게 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번 시간은 확인한 겁니다. 확인.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틀린 부분이 뭔지를 안 다음에 모르는 게 뭔지 알고 반복 학습한다. 그리고 두꺼운 기본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벗어난 잡다한 문제 연습은 정말 시간 낭비다. 이런 걸 줄이고 민법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민법이나 다른 과목을 하셔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 내용 한 번 더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문제화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줄 건데요. 상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유한책임회사에서 이거 하나 들어가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지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유한책임회사가 빠져 있었죠? 빠져 있었습니다. 뭐죠? 상호 가등기 있었잖아요. 가등기 부분인데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유한책임회사가 가등기 빠져야 되느냐 이제 논란이 있어서 유한책임회사를 집어넣습니다. 됐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유한책임회사가 하나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중대표소송은 나오겠죠, 여러분? 다중대표소송 나옵니다. 다중대표소송의 시험에 나오는데 사실 뭐죠? 우리 대표소송의 내용들을 거의 다 준용하고 있어요. 준용하고 있고 다른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고 적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회사가 이렇게 모회사 발행 총수의 1만 분의 그죠? 50분의 이거 뭐죠? 다중대표 소송됐죠?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뭐 모회사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소 후 모회사의 지분율이 요거죠. 이런 게 좀 특징적인 거죠. 제소한 다음에 원래는 모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어야만이 모회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50%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죠. 제소했는데 그 이후에 모회사의 지분율이 40%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조문이 나와 있잖아요.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이런 지문들. 또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되겠죠. 그죠? 요거 제가 문제화 만들어 드렸으니까 요 지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안 나오면 말고 그래도 우리가 상법에 대한 예우죠.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회 일부 분리 선임이라 그래서 상장회사 부분 조항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일단은 이 분리 선임한다는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일부를 어때요? 분리해서 선임한다는 거죠. 원래는 이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사가 감사위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예 뭐죠? 아예 처음부터 감사위원을 뽑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장회사 사회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할 때 3% 의결권 제한이 있다. 뭐 이것도 상장회사 부분이니까 좀 바뀌었다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됐다 하더라도 다중대표 소송하고 뭐 그 정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에서 소유주권 행사 시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거 하나고요.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있다면 요거죠. 요거. 전자투표로 감사를 원래 이 감사 선임할 때요. 감사 선임할 때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자투표의 그 결의 요건을 따르지 않고 어때요? 주총의 결의 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 다시 말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있죠. 과반수로 선임되어 버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발행주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냥 주주총회에 출석한 그죠?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연결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식 전환 시 영업 연도 말에 배당 기준일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꼭 배당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꼭 어때요? 배당을 하기 위해서 꼭 영업 연도 말에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영업 연도 말에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그동안도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죠.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시험에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원하죠, 여러분? 시원하죠. 이게 한번 가고 싶죠? 빨리 합격하고 한번 놀러 가시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참 이거 걱정인데 이 그림이라도 한번 보시고요. 좋죠, 그죠? 여기. 하여튼 여기 간단한 생각을 갖고 한번 객관식을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상법, 어원법 이제 목차인데 한번 여러분 책 펴보시고 좀 한번 긴장을 해서 이번에도 12회지만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서 책을 한번 끝내보십시오. 끝내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객관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우리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상법에 없는 것은 항상 민법을 염두에 둔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하시더라도 상법이 뭔가를 전문 찾아봐도 도저히 이 사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민법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법, 일반법이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 상법이다. 이걸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상법은 특별법이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총칙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총칙 그러면 상인이 떠올라야 돼요. 그 상인과 관련되는 상인의 그죠?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뭐가 떠올라야 되죠? 상업 사용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여기 있다는 거. 핵심은 주체예요, 주체. 주체 있고 그래서 모든 법들은 그래요. 주체와 행위, 대상이 필요한 거죠. 주체, 민법은 어때요? 사람이죠. 여기는 뭐죠? 법률행위죠. 상법은 뭐죠? 상인이고 그리고 상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렇게 항상 여러분 느껴져야 된다. 그죠? 느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총칙이고 상행위. 그래서 1편, 2편을 항상 할 때 상인과 상행위를 머리에 염두시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강론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강론. 그래서 상인인 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편. 그렇죠? 보험회사. 보험업을 하는 상인들을 규제하는 법이 보험법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실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거. 상법 이론적으로 기본적인 이론적으로 요 다 합쳐서 상법 총칙이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상법 각칙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해상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항공은 있는데 항공은 뺐습니다. 빼고 해상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보고요. 그래서 회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고 어음수표법은 여기에 대한 특별법인데 제 교재에는 6편으로 잡혀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1편 총칙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이 1편 총칙은 통칙, 상인, 그리고 상업 사용인, 상호.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요. 제가 이거 자꾸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 시각적으로 있죠. 여러분들이 상법 전체를 자꾸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 문제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제가 기본사 할 때도 이제 웃는 소리를 자꾸 얘기했지만 이 책장 넘기고 시끄러운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차 보지 마세요. 목차 보고 사전 찾듯이 하면 안 돼요. 대충 이제 이게 이 목차를 앞에 페이지 수 찾아갖고 목차 찾고 몇 페이지 찾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목차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 앞쪽에는 통칙이지. 그리고 뒤쪽에는 덮어놓고 뒤쪽에는 뭐가 있다? 상인이 있다. 상업 사용이 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쭉 보면서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거기 이게 찾고 해야만이 다른 것도 볼 수 있으면서 이 목차가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민법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민법도 자꾸 이제 앞에 뭐 보고 페이지 찾지 말고 대충 떠올 때 채권은 중간쯤 있고 뭐 어디쯤 있다라는 게 이 손에 좀 익을 수 있게 자꾸 넘겨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목차를 잘 보십시오. 큰 목차, 상업장부, 상업등기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뭐죠? 통칙 상인,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 상호, 장부 빼고 그죠? 등기 나올 거고 영업양 나올 거고 여기에서는 항상 시험이 나온다. 그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통칙분의 시험 나올 걸 한번 검토를 해보죠. 해보면 문제 1번 한번 보십니다. 문제 1번 보시고 풀어오면 더 좋겠지만 안 풀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안 풀어와도 내가 지금 보면서 이 지문이 확실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양심껏 있죠. 판단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과대 포장하면 안 돼요. 살짝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그죠? 살짝 틀렸는데도 찍어서 맞는 거 있죠. 그것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안 돼요. 찍어서 맞은 거는 과감하게 내가 틀린 거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가혹해야 됩니다. 1번 다음 주 상법 규정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적용. 상법의 적용이죠. 모든 법은 어때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총칙 부분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1번 상사에 관해서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까? 지금 확인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거하고 또 집에 가서 복습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쯤은요. 이 문제풀이 할 때쯤 되면 제 얘기가 저 강사님이 지난번에 집중 강의할 때 하고 좀 말이 틀리네? 틀린까지 찾아내야 돼요. 거짓말한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왜? 거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와서 새로운 걸 자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강사가 있다면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작년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익숙해갖고 시험장에서 빨리 검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냥 대충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과승법은 성문법이 민법 규정 우선하게 적용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공법인의 상행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상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뭘 찾아야 된다 그랬죠? 다른 규정. 다른 규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있다면 지금 팍팍 지우셔야 돼요. 그럼 문제집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집을 애지중지하면 안 돼요. 막 지우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는 확실히 지워버려야 돼요. 다음에 안 보도록 지워야 됩니다. 지금 빨리 여기 지우세요. 책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거. 새 책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뭐 책 가지고 어디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곱게 보고 있잖아요. 막 책을 막 이렇게 굉장히 애지중지하는데 책은 보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또 사야지. 또 사면 돈 넣지. 그래도 아는 거 있죠. 이거는 꽉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알겠죠? 안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법인의 상행에 대해서는 법령의 다른 규정이 앞서서 상법을 먼저 적용한다. 안 되죠?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당사자 중에 그 1인의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죠. 여기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가요? 당사자 중에서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는 전원에 대해서 상법을 적용한다. 맞죠? 그래서 이걸 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라고 했죠. 쌍방적 상행위는 양쪽 다 상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법이 적용될 때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쪽이 상인이 아닐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문제되니까 법에서 된다고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적인 그 1인 행위가 상행인 때는 전원에 대해 상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조합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조합 판례가 나왔던 거죠. 저작년인가.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에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상인이에요.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 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10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상인이야. 상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요 정도 하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다 자료를 드릴 거니까 이제 오늘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보면서 연습용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적용 순서, 상법, 상관습법, 민법 아시죠? 공법인 상해는 특별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그리고 상법이 적용된다. 이 제가 요약한 내용이 여러분 지금쯤 들어와야 돼. 알겠죠?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방적 상행이 상법 적용됩니까?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제 한번 여기에서 적용 범위에서 이제 늘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판례가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하나의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중에 1인만이 상인일 때, 그럴 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돼갖고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죠. 대법원이 어때요? 그래, 조합원 너네 한 명만 있더라도 그건 사실은 조합원의 그 행위를 볼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상법 적용돼야 되지. 전부 다 적용될 거야. 라고 판시해 준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의 법원의 효력법이 나오면 요 내용이 머릿속에 딱 정리 끝나야 됩니다. 이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 포인트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상인이죠. 상인입니다. 상인이 의미가 있다 그랬죠. 상인은 쉽고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죠. 늘 나옵니다.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상인 누굽니까? 상인 종류 중에 당연상인이죠.
지금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해설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당연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당연상인 나왔죠. 첫 번째 질문을 봅니다. 자기 명의로 상해인을 하는 자를 당연상인한다. 맞습니까? 자기 명의죠, 그죠? 자기 명의. 자기 명의는 뭐라 했죠? 자기 책임하에. 그래서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를 말한다 그랬죠?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업의 목적인 상해인을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준비 행위를 한때 상인 자격을 취한다. 그죠? 보조적 상행위, 이걸, 그죠? 요때 하는 행위 있죠? 요때 하는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행위를 뭐라 그랬죠? 보조적 상행위. 그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적 상행위 때문에 나중에 이제 소멸시효도 상행위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이 항상 나오죠. 여기 나온다면 행정관청의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누가 될 거냐, 그죠? 누구예요? 실제, 그죠? 실제. 그죠? 그래서 남편의 이름으로 했지만, 부인의 이름을 했지만 남편이 실제 영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해당 관청에 대한 신고 명의나 납세 명의라도 그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1번 봅니다. 아까 거기 우리 5번 안 했죠.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해인을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라도 상인을 할 수 없다? 틀린 거죠? 실제 영업자. 그래서 여기 나오면 실제 영업자 딱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다 알고 있다면 지워버리십시오. 지금쯤 와서는 지워도 다 생각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한다면 당연상인과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리한다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다면 당연상인은 다음에 공부할 때 안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지금부터는 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자기 명의로 기본적 보조적 상행위를 하는 자. 알겠죠?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 그리고 이 상행위 속에는 기본적 상행위도 있고 보조적 상행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보조적 상행위를 하더라도 당연상인, 기본적 상행위를 하더라도 당연상인.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명의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그 다음에 상인 판단은 인허가 신고 명의가 아니고 실제 영업상 주체를 말한다.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인 자격 취득은 언제 할 거냐? 이 부분이죠. 그리고 개인 상인하고 법인 상인이 다른데 개인 상인은 개업 준비 행위, 이 보조 상인을 한때, 그죠? 한때 이 보조 상인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영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판례는 뭐라 그러죠? 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슈퍼마켓을 하기 위해서 간판은 안 달았지만 그 안에 물건을 진열하고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이미 외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슈퍼마켓 할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상인이 되는 거예요. 간판은 안 달더라도. 그 다음에 개인 상인, 법인 상인 있죠? 법인 상인 상사회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법인은 설립 등기할 때 상인이 되는 거죠. 됐죠? 요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됩니까? 정리되면 지워버리고요. 넘어갑니다. 또 아는 것 같고 막 자꾸 이렇게 더 한번 보려고 잊어버릴까봐. 괜찮아요? 안 잊어버려요. 지금 아는 거는. 지금 알면 충분하니까 다른 걸 자꾸 보셔야 돼요. 몰랐던 거. 그래서 당연상여 관련된 판례 하나 있었죠? 요겁니다. 남편을 영업적으로 인정한 사례, 이 사례 갖고 계속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는 후자가 상이 된다는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확인됐죠? 자, 2번 봅니다. 의제 상인에 가는 건 옳지 않은 것. 의제 상인 그러면 바로 어때요? 여러분 머리에 다 지금 떠올라야 돼요. 의제 상인. 안 떠오르면 반성을 하시고 집에 가서 떠오르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의제 상인. 상법상 의제 상인의 규정은 기본적 상행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설명했죠? 이거 뭡니까? 기본적 상행위는 뒤쪽에 46조에 가면 22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이 22가지 갖고는 규제할 범위가 너무 좁죠. 좁기 때문에
상행위 하는 것처럼 하는 자들을 상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어때요? 의제 상인을 뒀다 그랬죠? 예, 그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 상인을 하고 타인 명의로 하는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 상인한다. 틀렸죠?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하는 것은 당연 상인, 타인 명의로 아니죠. 이거는 의제 상인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2번 틀렸다는 걸 알고요. 세 번째 보시면 상법상 모든 회사는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이다. 맞습니까? 뭐요? 회사. 알겠죠? 회사는 무조건 행위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상이다. 태생적으로 설립 등기하면 무조건 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 나와 있죠. 변호사의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 상이니까요. 아니라 그랬죠?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인으로 본다. 이게 뭐예요? 의제상, 설비상인으로서 그죠? 의제상이죠, 그죠? 그래서 설비상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회사와 설비상이 떠올라야 되죠, 의제상인, 그죠? 그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의제상인으로 간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이거죠? 의제상인은 설비상인과 요거죠. 민사회사. 알겠죠? 민사회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죠? 이 민사회는 회사는 상사회사를 그대로 다 준용하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비상인과 회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해석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뭐죠? 상인을 본다. 세 번째, 법무사. 여러분이죠? 여러분 합격하시면 5조 1항에 주장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한 자로서 상인을 볼 수 있다? 아니다. 알겠죠? 법무사 아닙니다. 그 독점규제법에 가면은 다르게 취급해요. 이 자유직업인도 있죠. 의사라든지 이 법무사도 상인으로 봅니다. 독점규제법을 우리 사업자로 이렇게 규제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지만 여러분 그건 뭐 경제법은 안 볼 거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상법상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여 설립 취지. 다시 말해서 특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설립 취지에 반해서 투기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의 판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으로 볼 건 아니죠. 그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나오고 나서. 어쨌거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농업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뭔가 특별법에 만들어져 있으면죠. 그에 따라 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 나왔다. 농업협동조합이 아니고 다른 게 나왔다 해서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만들어진 주체들은요. 상인을 보지 않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변호사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의제상인이라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호 등기할 때 명칭을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죠. 이름을 넣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넣고 나면 여러분도 이제 법무사 되시면 자기 이름 넣으실 거잖아요. 이름 넣는 뭐 자기 이름을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상호 문제 때문에 있죠. 자기 이름을 딴 사람이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씁니다. 보통. 그다음 취지. 우리 의제상인 한번 볼까요? 기본적 상행위가 제한적 열거고 복습합니다. 계속 복습합니다. 획일성을 보완하여 준상행위. 그죠? 준상행. 그래서 이 의제 상인이 하는 행위를 뭐라 그랬죠? 준상행위. 연기됩니까? 행위로 연기된다. 종류를 보시면 설비상인, 그 다음에 민사회사죠. 설비상인은 조건이 뭐예요? 상행위를 일단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상행위를 하지 않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고 있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죠. 그럴 때 우리 설비상인, 예를 들면 결혼상담소, 민사회사는 설령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태생적으로 설립 등기하면은 회사로 보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는 바로 상인이 된다.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나오죠? 자유업 나오네. 변호사, 법무사, 의제상인 아니고 상호 등기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은 특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상 법인이고 의제상인이 아니다. 정리되죠? 회사는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회사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입니까?
아니죠. 아니다. 정리됐죠?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 해드리는 거고, 상인의 영업 능력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은데 미성년자와 관련되는 거 이 부분이 쭉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확 줄 커도 상관없어요. 안 보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상인의 영업 능력은 민법에 여러분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보셔도 시험 푸는데 지장이 없고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거의 없어요. 자, 소상인은 쉽지만 늘 나오죠. 늘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은 자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상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자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도 회사인 경우는 금액 관계없죠? 금액 관계없이 상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회사인 경우는 1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3번 자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시행령에.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상업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말 바꿔놨지만 상법에 따르면 소상인은 상업 사용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행위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강제적으로 어때요? 상법을 규정해서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소상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소상인도 요거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본 금액이죠? 영업재산의 현재 가격 1천만 원 미만인 상인, 회사, 자본 금액 관계없이 소상인이 아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 등의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 의무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행위 규제 아니기 때문에 상호 등 스스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죠? 상법 단지 뭐죠? 상법적 보호를 받지 않고 상법 규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받으려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소상인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벌써 통칙, 상인 됐죠? 중요한 거는 상인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상업 사용인이죠. 상업 사용인이 중요합니다. 상인을 대신하는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법률 관계의 주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상호 계속 봅니다.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문제 1번 지배인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지배인 떠올리셔야 돼요. 지배인 1번 문제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해서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 사용인이 아니다. 맞습니까? 맞죠?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예요? 대리예요. 지배인은 대리인입니다. 알겠죠? 민법의 대리인을 상법에 오면 지배인으로 말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지배인하고. 그래서 대리할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영업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스스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얼마든지. 이건 여러분 민법 배울 때도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알겠죠?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서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상법에는 상업 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을 규정하겠다 됐고요. 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그죠? 감사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 겸직 금지 규정을 뒤에 두고 있습니다.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서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지점을 선임해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배인 자격 선임이 가능 옳지 않은 것.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서 본점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배인의 요건은 어때요? 본점 지점이라는 뭐죠? 영업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요건이 이게 판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본점 지점 놓치면 안 되고요. 업무집행사원 이사는 지배인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됩니까?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업무집행사원하고 이사하고 여기 뭐가? 감사. 비교해야 되죠? 감사는 겸직 못하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다. 시험에 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업무집행사원 이사 그러면 감사까지 함께 연결해서 겸임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배인은 자연인이 하고 반드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그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무능력자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을 겸임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연인은 지배인이 될 수 있지만 법인은 지배인이 될 수 없다. 일단은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지배인은 행위 능력을 갖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은 지배인이 될 수 없다. 맞는 말인데 이건 학설 대립 있지만 이걸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즘에 학설 대립 갖고 따지지 않기 때문에 통수로 그냥 가시면 다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배인이죠. 영업주의 가름이죠. 가름에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이다. 지배인은 명칭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대리권 부여된 지점장, 영업부장 가능합니다. 근데 특정 범위의 개인법상의 대리인 뭘까요? 이거는 뭐죠? 회사의 대표권이죠. 다시 말해 특정 범위의 개인법상 대리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권하고는 좀 범위가 좀 달라요. 알겠죠? 대표권은 영업 전반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단체법상의 어떤 대표 관계지, 이 개인법상의 대리인 상업사인하고 달라요. 애초에 처음에 본질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개인법적인 법논리가 지배되는 것이고, 여기 회사의 대표권은 어때요? 단체법상 대표 관계인 거죠. 포괄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선임, 상인 또는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고, 영업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 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배인의 자격 취득은 대항 요건인 등기 관계없이, 알겠죠?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지배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관계없이 선임하면 지배인은 자격을 취득한다. 됐습니다. 자, 겸직 여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법상 회사의 감사는 안 되죠? 뭐는? 업무집행사원 혹은 이사, 상무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지배인 겸직 가능하죠. 소멸, 당연히 뭐죠? 선임계약의 종료, 대리권 소멸. 근데 뭐죠? 상법상 특징이죠. 영업주 사망으로 소멸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영업주 사망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의 소멸과 관련된 다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대리권 소멸, 본점 소재의 등기 의무가 있다. 소멸됐을 때 등기 의무가 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등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죠. 등기하면 정당한 사유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것도 등기의 효력으로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머리에 들어오죠? 복습용어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이제 가시면서. 자,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나왔네요. 29분 됐으니까 좀 쉬겠습니다. 29분.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30분 되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첫 시간이니까 요쪽 하고요. 계속 연결해서 좀 할 테니까 좀 쉬죠.